지난달 경기도 과천의 선바위역 근처 땅이 지분 쪼개기식으로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 사업자에게도 주택담보 대출 비율 LTV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 열병식을 하루가 지난 오늘 녹화 중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열병식에 핵미사일이 등장하지 않은 데 대해 고맙다고 밝혔습니다. 5년 만에 새 집단 체조 빛나는 조국도 선보였습니다. 보건당국이 메르스 확진 환자의 밀접 접촉자 21명을 집중 관리하고 있으나 감염 경로는 오리무중입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를 통해 하루 최대 1,500명 중동 지역 입국자가 이곳 인천공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의 한 농협에서 2,7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50대 여성 강도가 3시간여 만에 검거됐습니다.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수억 원의 빚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뒤 한방병원을 찾는 환자가 해마다 10만 명씩 늘고 한방 진료비도 1,000억 원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 실태와 그 이유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개발지라고 공개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과천의 그린벨트에서 지난달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평균 서너 건에 불과했던 거래가 지난달에는 5배 이상 늘어났다는 겁니다. 특히 기획 부동산 개발업자를 통해서 아주 작은 단위로 토지가 쪼개져서 집중 거래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물론 시기상으로는 신 의원이 언론에 공개하기 전이기는 합니다만 정부가 이 지역을 신규 택지 후보로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때여서 어떤 경로로든 정보가 흘러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보건 기자가 먼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과천 선바위역 주변 일대가 개발 예정지로 적시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선바위역에서 조금만 들어오면 뒤로 보시는 것처럼 숲을 이루어진 구릉이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이 땅이 5평, 13평, 20평씩 작은 단위로 쪼개서 집중 거래됐습니다. 지분 거래 방식입니다. 나한테 전화 온 건 있었어요. 그쪽으로 여기 사면 괜찮겠냐. 가천이 6군데, 7군데가 그렇게 해서 얘들 계획부동산을 사는 것 같다니까. 과천동 토지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6건 중 2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개발 제한 구역, 즉 그린벨트 땅입니다. 특히 개발이 확정되기 전까지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임야, 산이 21건이나 거래되었습니다. 그린벨트 내 임야 거래는 지난 5월엔 3건, 6월엔 4건, 7월엔 2건뿐이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그런데 토지주택공사의 개발 자료를 유출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아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보좌진들까지 언론의 접촉을 피한 채 사실상 잠적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고 다른 야당들도 일제히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정운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창현 의원은 지난주 발표 직후부터 오늘까지 의원실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지역에 계세요? 네, 지역에 계세요? 신 의원 측은 이번 주 초까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의원 본인은 물론 보좌진까지 모두 언론의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그 사이 신 의원이 지목한 지역에선 매물이 사라지고 매매 문의가 늘어나는 등 시장 혼란이 감지됩니다. 민주당은 신 의원의 국토위 사임으로 이미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가짜 허위 매물 신고 등 신종 집값 담합 행위 및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 처벌해야 한다. 한국당은 신 의원의 개발 정보 유출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며 내일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신 의원이 실수라고 보기에는 다분한 의도적으로 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닌지 하는. 정의당은 민주당이 앞장서 유출 경위를 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조용해도 너무 조용합니다. 신창현 의원의 상임위 사퇴 이외에는
그 어떠한 조치도 없으니 이것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신의원의 처신이 잘못됐다고 지적했고 민주평화당은 신의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가운데 개발정보 최초 유출지로 지목된 경기도가 신창현 의원에게 개발정보를 건넨 사람은 국토부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신 의원과 통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진을 찍어서 전달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유출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엄성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는 오늘 LH의 택지 개발 계획을 신창현 의원에게 전달한 사람은 지난 4월 국토부에서 경기도로 파견 온 공무원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는 자체 조사 결과 LH의 개발 계획 요약 자료를 SNS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달 24일 국토부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한 회의에서 LH의 택지 개발 계획을 듣고 전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공무원은 TV조선과 통화에서 신창현 의원에게 사진으로 자료를 전달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보내주고 지운 거구나. 지웠을 수도 있겠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핸드폰에도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신 의원과 통화한 적은 있기 때문에 유출 사실을 시인했지만 개발 정보를 사진 자료로 넘기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진 자료로 넘긴 유출자는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LH 공사 직원들이 이제 있었고 여러 명, 경기지방공사 직원들도 몇 명 있었고 회의 자료를 다 받았고 똑같이 받은 상태인데 신창현 의원이 그걸 밝히질 않으니까. 지난달 24일 당시 회의 참석자는 8명이었습니다. 경기도가 유출을 부인하기 위해 서둘러 유출자를 단정히 발표했다는 논란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TV조선 엄성섭입니다. 예, 요즘 폭등하는 집값 때문에 난리죠. 집을 사고 팔 때 파는 사람의 목소리가 큰지 사는 사람의 목소리가 큰지를 비교하는 지표가 있는데 지난 2003년 이 지표가 도입된 뒤 서울의 매도자 우위가 역대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집을 팔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 있다는 얘기고 더 쉽게 설명하면 앞으로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듯 지방에 살고 있으면서 서울에 집을 사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보도에 황민지 기자입니다. 이 아파트 값은 올 들어 20%나 올랐습니다. 어저께 거래된 것이 16억에 거래됐는데 15년 가까이 부동산을 했지만 이런 현상은 처음 느껴보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와서 계약서 쓰면 다행히 정도 후회의 오픈입니다. 주인이 뭐 판다고 내가 했다가 계약하지 않으면 거둬들이고 하는 판이 많아요. 서울 집값 폭등의 배경이 매수 우위 지수라는 지표로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주택 매수자와 매도자 비율을 집계한 건데 집을 사려고 줄 선 사람이 많을수록 그래서 집을 파는 집주인의 주도권이 커질수록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 지표가 서울에서 지난 2003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주택시장이 유례없는 집주인 우위의 판도가 된 겁니다. 이렇게 서울 아파트 투자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지방에서 서울로 원정 주택 투자에 나선 경우도 크게 늘었습니다. 비서울 거주자의 서울 주택 구입 비율은 20%에 달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어쩌다가 이제 지방에서 이제 한두 통화씩 왔었는데 최근에 뭐 5통화에서 10통화 정도는 하루에 많이 오는 경우는 그렇게까지 전화가 오고 옵니다. 9월 첫째 주 기준 매수 우위 지수는 171.6. 이 지수를 도입한 2003년 7월 이후 강남과 강북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고비가 풀린 채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다급해진 정부가 조만간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살 때 적용하는 대출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고 종부세 최고세율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추가 부동산 대책에는 어떤 게 있는지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북적입니다. 대기 번호만 해도 40번을 넘어섰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줄인다고 밝히면서 막차를 타려고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신고 등록 플러스 전화 문의, 방문 민원 여러 배로 늘었죠. 3배 이상이 늘었네요. 강남구청의 지난달 등록 건수는 342건. 이달에는 열흘이 지났는데 지난달보다 많습니다. 정부는 빠르면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엔 규제 외에도 공급을 늘리는 것까지 총망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낮추는 방안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신규 공공택지를 선정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 등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수도권의 택지를 확보해서 추가로 공급 확대 대책이 나온다면 이는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심리적 효과를 비롯해서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2%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종합부동산세의 최고 세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제 열린 정권 수립 기념 열병식 장면을 오늘 녹화 중계했습니다. 미국을 의식한 듯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등장하지 않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도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미사일이 등장하지 않은 열병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하늘에선 AN2 항공기가 70주년 숫자를 그리며 분위기를 띄웁니다. 광장에선 군인 만여 명과 주민 10만여 명의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군사 강국으로 진화하였으며 전면적 부흥을 위한 경제 건설 대진군을 핵미사일 관련 언급은 없었고 탄도미사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석단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에게 계속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고 열병식이 끝난 뒤엔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김정은은 열병식과 보고대회, 집단체조에 이어 리잔수 위원장과의 접견에선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받았습니다. 여동생 김여정은 각종 행사 주석단 뒤편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핵미사일 없는 열병식을 긍정적인 성명으로 평가하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취임 전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라며 우리 둘은 모두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북한은 2013년 이후 5년 만에 새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기법이 과거 집단체조였던 아리랑과는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뭐가 바뀌었고 또 뭐가 그대로인지 포커스에서 들여다봤습니다. 김일성상 개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9월 30일에 개막됐습니다. 이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아리랑 공연. 그리고 5년 만인 어제 새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이 공개됐습니다. 아리랑과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첨단 기술의 등장입니다. 북한 인공기를 형상화한 드론이 흩어지더니 빛나는 조국이라는 문구를 표현합니다. 무대 바닥에 백두산 천지 영상을 비추는 등 일종의 미디어 아트 기법도 선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도 더 발전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앞으로 우리 자식들도 훌륭한 과학자로 키우겠다는 것을 결의다졌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달라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영상을 상영하는 등 최근 남북 상황을 담았고 원수를 치자, 최후 결전 등 반미 구호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다양한 인종을 등장시키며 외교관계 다각화를 강조했습니다. 문구도 영어와 중국어로 함께 표시됐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춤을 추기도 하는데 아리랑 공연 때 북중 친선, 북러 친선을 주로 부각시켰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우리 조국이 빨리 하나로 돼서 세계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막 공연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물론 모든 게 다 새로울 수는 없겠죠.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카드 섹션은 여전히 섬세함을 자랑했지만
일부 아리랑이 썼던 그림을 차용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결정적 한 가지. 이번에도 어린 학생들이 대거 동원됐다는 점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아동학대라고 지적하면서 어린 학생들이 배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번 공연에도 역시 포함된 겁니다. 공연을 직접 관람한 CNN 기자는 놀라운 공연이라며 더 놀라운 것은 10만 명의 학생이 몇 달 동안 하루 최대 8시간씩 준비했다는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아리랑 이후 야심차게 내놓은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 꽤 많은 게 달라졌지만 정말 중요한 건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청와대가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9명에게 같이 가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대표는 물론 문희상 국회의장도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공식 발표의 형태로 제의를 했는데 청와대로서는 체면을 구긴 셈이 됐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가 평양 정상회담 수행단 규모를 200명 수준으로 하겠다며 국회 정당 특별 대표단이란 이름의 정치권 대표단 동행을 제안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등 3명의 의장단과 강석호 국회 외통위원장, 여야 대표 5명 등 9명이 대상입니다. 아무쪼록 근본 평양 정상회담에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물론 지금 이게 비준한 동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걸려 있고 그다음에 정말 그 비핵화 조치에 대한 어떤 진전도 없기 때문에 당 대표들이 지금 나서봤자 들러리밖에 안 됩니다. 보여주기에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문희상 의장도 2명의 부의장, 외통위원장과 협의한 뒤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기국회에 전념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국회의장이 대통령을 수행하는 모양새가 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만 동행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청와대로선 국회와 사전 조율 없이 동행을 제안했다가 대외적으로 민망한 상황만 연출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청와대가 당초 내일 국회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가 오늘 갑자기 정상회담 뒤에 논의하겠다고 미뤘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또 국회에 제출하면 통과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강 기자, 연기하겠다는 건 청와대 발표는 아니고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고 난 뒤에 나온 거죠? 예, 맞습니다. 오늘 아침 당 회의까지만 하더라도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번 주 내에 표결을 시사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한 거죠. 거기다가 이 비준안 처리에 협조할 것 같았던 바른미래당도 입장을 선회하면서 사실 민주당으로서도 선택지가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차에 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원내대표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홍영표 원내대표로서는 남북 정상회담 전에 이 비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당의 바람이긴 하지만 이 무리해서 추진하면 볼썽사나운 모습만 보이겠다는 현실적인 고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차피 안 될 거 이 민주당이 한국당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인터넷 은행 특례법 같은 민생 법안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무리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 제출을 해도 분란만 일으키고 통과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특히 비준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이 먼저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의에서 이 의결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이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현재 외통위 소속 위원 22명의 입장은 이 찬성 11표 그리고 반대 11표로 팽팽히 맞서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임위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외통위원장 역시 자유한국당 소속인 것도 한몫했습니다. 예. 이 강석호 위원장은 얼마 전에 이 여야 간사 협의가 없으면 비준안 상정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한국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외통위 통과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었는데 사실상 그것도 쉽지 않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을 담은 이 국회법을 봐도요. 이 여기 어디에도 이 판문점 선언 비준안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직권 상정을 강행한다 해도 여야 협치를 강조했던 문 의장이나 민주당에게 타격을 줄 수 있고 이 괜한 정쟁만 불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이런 선택이었다는 판단입니다. 예, 강 기자 설명 듣고 보니까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성과물을 가지고 와야지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메르스 관련 소식입니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다행인 소식은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가 없습니다. 의심 증세를 보인 접촉자 6명이 1차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확진 환자가 탔던 택시를 그 이후에도 23명이 더 이용했던 것으로 밝혀져 보건당국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일주 기자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 A씨가 인천공항에서 삼성 서울병원까지 택시를 타고 간 뒤 같은 택시를 이용한 승객들이 최소 23명 이상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건당국은 택시 요금을 카드로 지불한 사용 내역 23건을 밝혀내고 이용객 추적에 나섰습니다. 23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 사람의 숫자는 아니고 이것을 이용했던 카드라든가 이런 숫자이기 때문에 이 동승객들의 숫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택시를 이용한 승객들은 일상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조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메르스 발병 가능성에 대비한 지자체 관리가 필요합니다. 확진 환자 A씨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외국인 승객 115명 가운데 55명도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접촉자 관리에 구멍이 드러났지만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인 6명 가운데 1명은 1, 2차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영국인 여성 등 일상 접촉자 4명과 밀접 접촉자인 외국 항공사 승무원도 1차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5명에 대해서 1차 검사 모두 끝나서 음성이 다 나왔고 한 분은 음성이 2차까지 나왔고요. 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 A씨와 쿠웨이트 현지에서 함께 생활한 한국인 근로자 20명도 아직까지 별다른 의심 증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메르스 확진자가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 아직까지 밝히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환자의 진술을 토대로 경로를 파악해야 하는데 진술을 번복해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확진자인 61살 A씨가 어떤 경로를 통해 감염됐는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남성이 쿠웨이트에서 확진자나 낙타와 접촉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복통과 설사 증세로 현지 병원을 찾았을 때 감염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유지였던 두바이에서는 체류 시간이 2시간 반으로 매우 짧았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에 있는 생활시설에서 생활하셨습니다.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한 당시에 감염 경로와 감염원 역학조사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사흘째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A씨의 증세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공항 검역 당시와 이후 역학조사에서 다른 사실을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공항 검역대를 지나면서 열흘 전 설사를 6회 했지만 지금은 괜찮다. 복용 중인 약은 없다고 했지만 이후 역학조사에서 현지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수액을 맞았다고 진술했고 쿠웨이트 병원도 2차례 갔다고 뒤늦게 털어놨습니다. 부인에게 공항에 마중 올 때 마스크를 쓰라고 당부하고 병원까지 따로 이동한 것도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샀습니다. 중동을 많이 다녔던 분들은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의사가 권유했기 때문에 쓴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A씨의 쿠웨이트 현지 진료 내용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를 구별하지 못한 인천공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동에서 국내에 들어오는 입국자만 하루 1,000명이 넘는데 특별 검역대를 설치하고 부랴부랴 방역 작업을 벌였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렬로 늘어선 공항 방역업체 직원들이 바닥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청소원들은 식수대와 화장실 입구 등을 꼼꼼히 닦습니다. 중동발 항공기 게이트 앞엔 별도 검역대가 마련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를 통해 하루 최대 1,500명 중동 지역 입국자가 이곳 인천공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진자 A씨가 입국한 지난 7일부터 어제까지 쿠웨이트발 입국자는 75명.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엔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 다른 중동국 방문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혹시 성지순례도 다니셨습니까? 발열, 기침, 설사 등 이상 증세가 하나라도 있는 입국자에겐 1:1 체온 측정과 문진 등 한층 강화된 검역이 적용됩니다. 설사를 호소한 메르스 확진 환자를 그냥 통과시키면서 발열만 체크하는 검역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설사라고 하는 것은 메르스의 그 주요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제대로 좀 체크를 해서 즉시 의심 환자로 분류를 하고. 다만 검역 당국은 제3국 경유 시 입국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여전히 중동 방문 사실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네, 충남 당진의 한 농협은행에 50대 여성 강도가 전동 공구로 위협해 2,7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3시간여 만에 붙잡혔는데 수억 대 빚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망사가 달린 모자를 쓴 사람이 은행 안으로 들어옵니다.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손님을 위협합니다. 창구 쪽으로 걸어가더니 가방을 던져 돈을 요구합니다. 안에 있던 손님 한 명은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은행을 빠져나갑니다. 강도는 나가는 손님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돈 챙기기에 열중합니다. 몇 차례 더 돈을 받아 챙긴 후 은행을 빠져나갑니다. 1,000원짜리나 만원짜리만 있으니까 그거를 담아주니까 5만 원짜리를 담으라고 그렇게 막 또 쏜 거예요. 그러고서 위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고에 이제 들어가서 51살 여성 A씨는 오늘 아침 9시쯤 충남 당진의 한 지역 농협에 들어간 뒤 전동 공구를 위협해 2,700여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A씨가 이곳 은행에서 돈을 챙겨 달아나기까지 3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6km를 도망친 A씨는 경찰 포위망이 좁혀오자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는 은행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 빚이 9억 원으로 늘어나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진짜로 아주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도 가슴이 아파서 그 빚을 좀 어떻게 탕감해보고 좀 대출금을 갖다 갚아보려고 이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공사장 흙막이 무너져 크게 기울었던 서울 상도 유치원에 붕괴된 부분이 모두 철거됐습니다. 이곳에 다니던 유치원생들은 오늘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다니게 됐는데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감이 크고 아예 등원시키지 않기도 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유치원 벽면을 뜯어내자 콘크리트 파편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앞세기 끝부분에서 연신 물이 뿜어져 나오지만 뿌연 먼지가 사방에 흩날립니다. 이틀간의 철거 작업이 끝난 상도 유치원. 건물의 3분의 1이 잘라낸 듯 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앞으로 2, 3일 동안 건물 잔해를 밖으로 실어 나르는 작업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철거되지 않은 건물 부분은 다음 달까지 안전진단을 거쳐 재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유치원생들은 상도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첫 수업엔 종일반 58명 가운데 10명만이 참석했습니다. 반일반 유치원생 64명은 돌봄교실에 나오려면 아직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식당을 하루 아침에 보내던 유치원도 있고 거부살이 하는 건데 생소한 환경에 아이들을 맡기는 게 학부모들에겐 불안합니다. 급식도 나오지 않아 일부 학부모들은 일찍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원하시는 중이신 거예요? 예. 지금 오늘 회사 반차 쓰고 나온 거예요.
유치원, 초등학교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들은 비공개 총회를 열고 향후 수업과 운영 방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퇴임 후 시골 판사를 자청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오늘 전남 여수시 법원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첫 출근길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옛 판결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오선일 기자입니다. 박보영 전 대법관이 탄 관용차가 전남 여수시 법원에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린 박 전 대법관은 경호를 받으며 힘겹게 건물로 들어갑니다. 경호진과 취재진이 마구 뒤엉키면서 박 전 대법관은 중심을 잃고 휘청이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출근길을 막은 사람들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이 지난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왜 그렇게 판결했는지 시골 판사로 첫 부임하고 있는 박보영 판사는 꼭 얘기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 얘기를 꼭 들어야 됩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박 전 대법관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고향 쪽에서 근무하게 돼 기쁘다며 소임을 다하겠다고 첫 출근 소감을 밝혔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1일 여수시 법원 판사로 임용돼 오늘 첫 출근했습니다. 대법관이 퇴임 후 시군 법원 판사로 신규 임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박 전 대법관을 만날 때까지 집회와 1인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오세리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법원 행정처에 대해 전국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폐지안을 의결했습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오늘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행정처를 폐지하고 의사결정회의체와 집행기구, 사무국으로 분산해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의결안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됩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는데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여전히 딴 세상 얘기일 뿐입니다. 경기 부진으로 손님은 줄어드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다 보니 장시간 근로에 매달리다 과로사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54살 A씨는 지난 5월 갑자기 숨졌습니다. 최저임금 압박에 아르바이트생 근무 시간을 줄이고 자신이 직접 일을 하다 생긴 과로사였습니다. 그때는 많이 무리를 했을 상태였었어요. 그 전주서부터 한 19시간씩 아니면 22시간씩 그렇게 했어요. 3주 정도. 순댓국집을 하는 김현철 씨도 같은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줄였습니다. 대신 부부가 일을 떠났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24시간 영업하는 이 식당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는데요. 주인 부부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13시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서 이제 주사도 맞고 사람이 없으니까 무조건 와가지고 또 아픈 몸 이끌고 일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치킨집을 하는 강상희 씨도 배달부터 홀서빙 그리고 카운터까지 1인 다역을 하게 됐습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오전 11시에 나와서 새벽 4시까지 했으니까요. 지금도 어깨 회전근이 끊어져가지고.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가 가장 크다는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소득을 이전시켰는데 그 이전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의 원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일자리가 줄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소득이 줄어버렸거든요. 근로시간 단축과 소득 상승, 영세 자영업자들에겐 먼 나라 얘기로 들립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예, 요즘 공항에 가시면 탑승 게이트 주변에서 열심히 비닐을 뜯고 있는 중국 보따리 상들이 많이 눈에 띈다고 합니다. 구입한 면세품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문제는 항공기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출국을 앞둔 중국 보따리 상들이
화장품 분류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주변엔 쓰레기를 담는 커다란 비닐봉투도 놓여 있습니다. 중국 보따리상들은 더 많은 면세품을 담기 위해 이렇게 공항 한복판에서 재포장 작업을 벌입니다. 이들은 액체류를 밀봉하는 보안봉투마저 훼손합니다. 스텝백이라고 불리는 이 보안봉투는 영국에서 지난 2006년 항공기에 대한 액체폭탄 테러 시도 때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전 세계 항공관계당국이 테러 예방을 위해 각각 실정에 맞게 제도화했는데 우리나라도 국토부 고시로 따르고 있습니다. 스텝백에 있는 것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절대 훼손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훼손할 시에는 그 내용물을 압수당하게끔 그 법은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나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다 풀어가지고 그거를 뜯는 사람을 이렇게 현장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느냐, 저희는 딱히 방법을 못 찾겠더라고요.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 버려진 포장재가 넘쳐나니 수거에 만만치 않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비닐 포장들하고 그 에어캡 포장,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그 박스, 종이 박스, 높이를 줄이기 위한 수단을 쓰는 그런 그 쓰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공항 안전이 우선인 상황에서 큰 손님 중국 보따리상이 달갑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인 이른바 제이노믹스의 설계자 중 한 사람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연일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쓴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투자 감소가 우리 경제의 심각한 위기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에 베네수엘라와 그리스 사례에서 뼈아픈 포퓰리즘 역사를 되짚어 본다는 의미심장한 글도 남겼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베네수엘라는 1년 새 물가가 만 배나 올랐습니다. 포주기식 복지 정책 때문에 포퓰리즘의 저주로 불립니다. 그리스는 IMF 구제금융 체제에서 벗어났지만 젊은 층의 실업률은 여전히 40%에 달합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SNS를 통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우려를 밝혔습니다. 7월 국내 설비 투자가 작년 7월보다 10.4% 감소했다는 보고서를 링크하면서 김 부의장은 투자가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한 후 이건 우리 경제의 잠재력과 산업 경쟁력 악화를 의미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또 뼈아픈 포퓰리즘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기회로 삼겠다며 베네수엘라와 그리스 경제를 분석한 국가미래연구원 보고서도 올렸습니다. 김 부의장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제이노믹스를 설계한 주역인데 최근 들어 소득주도 성장을 앞세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우려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소득주도 성장 논란에 대해서도 고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그에게 회사 돈으로 초호화 개인 별장을 지은 혐의로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담 회장은 개인 별장이 아닌 회사 연수원으로 지은 건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유경 기자입니다.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2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경찰청에 나와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담 회장은 회사 돈을 끌어다 개인 별장 건축비로 쓴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회사 돈 200억 원으로 개인 별장 지으라고 지시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문제의 건물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 오리온 연수원 인근에 지어진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입니다. 경찰은 담 회장을 상대로 별장의 설계 당시 용도와 건축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별장 부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호화 별장을 지었는지도 의혹입니다. 하지만 담 회장과 오리온 측은 해당 건물이 개인 별장이 아닌 회사 연수원이고 담 회장이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담 회장은 지난 2011년 300억 원대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형, 2심에서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났습니다.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등을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해온 경찰은 담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병 처리 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뒤 한방병원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한방병원에 가면 더 많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가해자와 합의도 잘 되기 때문이라는데요. 한방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김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많이 찾는다는 수도권 한방병원들. 아니 여기 교통사고 환자들이 많이 와 있죠. 많이 와요. 그런데 환자 이름만 붙여놓고 침대는 텅텅 빈 병실이 곳곳에 있고 환자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힘든 입원자도 보입니다. 속칭 나이롱 환자가 의심되는 상황. 아니 근데 교통사고인데 뭐 먹고 들어오면 뭐라고 안 해요? 아무 증거 없대요. 대출 먹었잖아요. 이렇게 모르게 먹고 들어오게. 병원 측은 환자복을 입고 외출하지 말라는 경고문까지 내걸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 외상치료 외에 후유증 등 장기 관리까지 해줘 찾는 환자가 많다는데 이제 얼 풀어주는 약으로 나가고요.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그 나가는 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런데 순수 치료 외에 다른 목적 때문에 오는 교통사고 환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나서 오면 한 3일 정도 입원하고 입원해서 보약 먹고 그리고 관리 받으면 합의를 빨리 본다. 일부 한방병원에서는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원기 회복을 해야 한다며 장기 치료를 권하거나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안 되는 약침, 추나치료, 뜸, 보약 등 고가의 비급여 항목 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경미한 사고에 뭐 1년 6개월, 그다음에 2년 이렇게 통치하는 분들도 하루에 통치료비가 보통 양방은 한 15,000원, 한 방은 한 6,7만 원이 되거든요. 이 때문에 일반 정형외과보다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오고 그만큼 가해자 측 부담이 커지다 보니 합의에도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한방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가 자체가 좀 있고 치료비로 차라리 누수될 거 하루 좀 더 주자 이런 좀 개념은 있어요. 한방병원이 합의 보는 데는 유리하죠. 교통사고 환자 가운데 한방병원을 찾는 수는 매년 약 10만 명씩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 한방총 진료비도 매년 1,000억 원가량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들의 자동차 보험 양방진료비는 매년 1% 남짓 내에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한방진료비는 매년 20% 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가 늘면서 교통사고 치료에 특화된 것처럼 광고하는 한방병원까지 생겨나고 보험 사기 악용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보험 사기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병원 브로커라든지 또는 주변의 권유에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한방병원 과잉 진료는 보험 수가 상승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네, 2주 뒤면 추석입니다. 매년 추석 선물 고민하시죠? 예전에는 을에 과일이나 고기 같은 걸 준비하셨을 텐데 요즘은 풍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선물이나 재난 구호용품도 추석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트 포장 안에 배변 봉투와 건강식품이 들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에겐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난달부터 유기견 센터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추석 처음으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고객들이 많이 찾을 만한 상품. 그동안 열린 남북 정상회담 등에서 만찬에 선보인 전통주들로 선물 세트를 꾸며서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호루라기, SOS 깃발 같은 재난 구호용품도 선물 세트로 포장됐습니다. 이런 선물이라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이 좀 한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명절 때는 좀 그냥 냉장고에 안 들어가도 되는 그런 걸로 하는 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좋은 것 같아요. 올해는 과일과 고기값이 오르면서 전통적인 인기 상품군을 벗어나 아예 새로운 품목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과일 선물 세트는 아보카도 같은 수입산까지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반조리 상태인 간편 상차림 세트도 인기를 끌고 있고 식품이든 잡화든 내가 고른 제품을 선물 세트로 포장해주는 서비스도 나왔습니다. 늘 비슷비슷했던 상품 대신 이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추석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네,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가 연일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가족들에게 한국을 떠나라는 글을 트위터에 남기려 했다가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9일 백악관의 난맥상을 다룬 새 책의 출간을 앞두고 우드워드가 방송에서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주한미군 가족을 철수시킬 것이란 트윗 초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았지만 당시가 미국 대치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Phase 2 may be a very rough thing. May be very, very unfortunate for the world. 하지만 이를 공격 준비 신호로 여길 것이란 북한의 메시지에 트윗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충동적 성향을 고발한 칼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고자 후보로 의심받는 펜스 부통령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라도 받겠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Should all top officials take a lie detector test, and would you agree to take one? I would agree to take it in a heartbeat. 뉴욕타임스 익명 칼럼 후폭풍에 우드워드의 신간 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워싱턴 정가가 혼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우크라이나 남쪽에 위치한 크림반도의 한 사파리에는 사람에게 재롱을 부리는 사자가 있다고 합니다. 아찔한 기념 촬영도 할 수 있어 인기인데요.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남쪽 크림반도의 한 사파리.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사자 구역에 들어서자 사자 한 마리가 기다렸다는 듯 차에 올라타 운전석에 앉은 사육사에게 애교를 부립니다. 처음 보는 관광객에게도 뽀뽀를 하고 몸을 부비며 재롱을 부리는 사자. 이 사파리의 명물 필야입니다. При этом они совершенно безопасны, потому что их интерес поластиться, погладить, лизнуть человека. 사육사에게 길들여져 사람이 쓰다듬어주는 것을 좋아하고 관광객들과 기념 촬영하는 것도 익숙합니다. 해당 사파리는 관광객이 사자를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유명세를 탔는데 맹수는 맹수인 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엔 다른 사자가 여성 관광객을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네, 최근 연극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짜여진 연출을 탈피하고 연극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관객들과 호흡을 하고 있는데요. 박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극단은 연극을 실험실로 가져왔습니다. 이름하여 연출의 판, 연극판을 뒤집겠다는 의미입니다. 박혜성, 남인우, 하수민, 김진아 같은 중견 연출가가 창작자와 수용자 구분을 없애고 연출하라고 판을 깔아놨는데 연출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연극인가를 실험합니다. 안 해봤던 거 막 해보려고요. 공연이 아닐 수 있는 거. 영화 예고편처럼 개막 전 티저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자유로운 연출을 위해 경쟁과 심사는 배제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연극제 1회 여정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이 주체인 서울시민연극제도 화제입니다. 연극 문턱을 낮추고 함께 즐기는 장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아마추어는 정말 부담 없이 생활 속에 어떤 연극 놀이가 스며들어서 가정의 활력을 가지고 서울 각지에서 17개 극단이 참여하며 시민이 직접 공연의 완성도를 평가합니다. 연극이 격식을 벗고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코스타리카전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던 축구대표팀이 내일 남미의 강호 칠레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아시안게임에서 득점력을 과시한 황의조가 선발 출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이승우와 패스를 주고받으며 훈련에 한창인 대표팀 공격수 황의조. 황의조는 내일 칠레와의 평가전에서 선발 출전이 유력합니다. 지난 코스타리카전에서 23분을 소화하며 이미 예열을 마쳤습니다.
12번의 A매치 출전에서 한 골에 그친 황의조는 칠레전을 통해 대표팀 부진을 씻겠다는 각오입니다. 특히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호흡을 보여줬던 주장 손흥민과 동반 출전할 것으로 보여 절정의 골 감각을 벤투호에서도 이어갈 생각입니다. 흥민이가 또 좋아하는 플레이, 또 제가 좋아하는 플레이를 서로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기에 뭐 혹시나 같이 출전하게 되는 시간이 있다면 최대한 저도 흥민이를 많이 도와주고. 코스타리카전에서 높은 볼 점유율로 화끈한 공격 축구를 선보였던 벤투호. 코스타리카보다 한 수 위의 기량인 칠레를 맞아 수비진의 조직력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O trabalho defensivo, trabalho de reação após perder a bola e trabalho na organização defensiva de saber colaborar nesse processo defensivo. 칠레는 맨유에서 활약 중인 주전 공격수 알렉시스 산체스가 빠졌지만 바르셀로나 출신 미드필더 아르투르 비달 등 막강한 전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4760석에 달하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 좌석이 거의 매진되면서 축구장은 붉은 열기로 가득 찰 전망입니다. 남미의 강호 칠레와의 대결은 대표팀의 현재를 진단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평가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삼 년 전 어느 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들이 위독한 할머니에게 남편의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살림 일으키고 약한 아이들 훌륭하게 키우고 못난 남편을 회사의 큰 책임자로 키워냈는데 가슴이 미어집니다. 흐느끼던 간호사들은 딸 편지를 읽으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딸로 살아 행복했고 다음 생에도 만나요. 이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견돼 할머니를 간병하던 가족들이 모두 집에 갇히면서 편지로 한 임종이었습니다. 3년 전 메르스가 처음 상륙했을 때 정부부터 허둥댔죠. 그 단적인 예가 보건복지부와 학교 가정통신문이 알렸던 예방 지침입니다. 낙타와 접촉하지 말라. 멸균되지 않은 낙타젓과 익히지 않은 낙타 고기를 먹지 말라. 지난 주말 쿠웨이트에서 귀국한 메르스 환자를 놓친 것도 정부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환자는 열흘간 설사를 해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항 검역소에 알렸고 휠체어도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역관은 열이 없다며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놓쳤어도 민간은 빨랐습니다. 환자는 공항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가면서 중동 체류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삼성병원은 즉시 메르스 대응 체계를 가동해 바이러스 차단, 당국 신고, 이송을 4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집이나 동네 병원부터 갔다면 3년 전과 비슷한 사태로 번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삼성병원은 3년 전 메르스 환자의 확산 근거지로 지목돼서 곤욕을 치른 것이 약이 됐습니다. 전염병 퇴치에 앞장선 빌 게이츠는 전염병 대처는 군대가 전쟁 대비하듯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We need to do simulations, germ games, not war games, so that we see where the holes are. 예, 메르스는 추석까지 이제 앞으로 2주 정도가 고비라고 합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1년 뒤에 낸 백서에서 책임감 있는 리더십이 없었다고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책임 있는 방역 리더십이 서 있는지 곧 판가름 날 겁니다. 9월 10일 앵커의 시선은 메르스의 악몽이었습니다. 내일도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겠고 전국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은 오늘보다 더 쌀쌀하겠고요.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17도, 강릉과 대전, 대구와 광주 15도로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5도, 광주 26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하루에 더웠다 쌀쌀했다 체감하는 기온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점 염두하시고 옷차림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랑주의보 발효 중인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 해상에는 강풍이 불면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안가는 강한 바람이 불고 너울성 파도도 예상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토요일은 중부지방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